상속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분쟁이 생기곤 하죠. 재산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망자의 상속 유언이 그대로 진행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상속을 위한 신탁의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의연 변호사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기 변호사님, 요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용어가 약간 좀 불분명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면 물려줘요.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피상속인입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가 피상속인, 아버지가 아들이 피상속인, 상속인이라고 아들이 생각하시면 상속인. 네. 아, 그렇구나. 보통 피고 하는 게 고소를 당했다고 네. 입었다고 고소를 당해서 피고라고 해서 저는 피상속이니까 상속을 갖다가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네. 아버지가 피상속인, 네, 맞습니다. 물려받는 아들은 상속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이 상속의 문제가 이제 그 피상속인의 사망하면서 이제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생전에 해놓은 유언들 갖고 뭐 티격태격 말도 많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속이나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조금 관심들이 늘고 계신데 그럼 좀 말없이 할 수 있는 상속 방법, 탈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유언 네. 대용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상속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상속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속일행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해주는 작업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 유언과 바로 증여입니다. 유언회 같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독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철회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자필증서의 유언이나 녹음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방식의 유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 후에 그 재산과 관련하여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인데요. 이것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독 의사표시가 아니라 내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와 이것들 물려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처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의사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는 데는 그리고 유효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독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무효하거나 취소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지금 유언에서 5가지 방식 중에 네. 대충 알겠는데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뭡니까? 비밀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예. 흔히 사망 후에 해당 그 유언의 내용이 공개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 방식을 바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장을 동봉해서 그 이제 뭐 증인들에게 교부하였다가 사망 후에 해당 내용을 밝히는 것을 비밀 증서 유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구수 증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급박하게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생명이 위태로운데 내가 유언을 당장 남겨야 되겠다 했을 때는 증인들을 불러서 해당 증인들에게 자신이 구수해서 유언을 하는 방식. 말로. 네, 맞습니다. 또 세금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증여세를 내는지 아니면 이제 유언에 의한 상속세를 내는지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는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네. 다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 준 경우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생전에 낸다라는 것이 상속세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제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10%씩 증액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는 그 세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공통적인 과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이 과표가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속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당 세금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 정부가 이것들을 조사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법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 결정 기간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인 반면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어서 증여세가 법정 결정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세 의무자라면 더 상속세보다 더 빨리 세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표에서 뭐 50%까지 내는 경우는 이제 그 누진제는 알겠는데 네. 그 옆에 누진 공제라고 나온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표를 이제 뭐 보시게 되시면 1억 원 이하에서는 누진 공제가 없고 5억 원 이하까지는 그 10% 구간에 들어가는 1억 원 이하의 부분들은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10%니까 1,000만 원을 다음 구간에서는 얘기입니까? 공제해 주는 것이죠. 예. 저쯤 되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급에서의 상속하면은 받으면은 진짜 50%구만요. 네, 반을 맞습니다. 갖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전통적인 상속 방법이라면 이제 이제 오늘 살필 게 유언 대용 신탁 아닙니까? 네. 그거 일단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신탁이 무엇인지에 네네.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 즉 재산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수탁자, 재산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시키고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해당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3자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신탁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을 대신해서 이제 신탁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좀 이해가 되게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한다. 예.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이 부모님이 금융회사,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금융기관에서는 부모님에게 해당 재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나 소득을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을 맡겼다 하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교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신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미리 지정한 수익자, 이 수익자에게 해당 재산을 이전해주는 절차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없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이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유언장이 작성돼야지만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신탁 계약만 체결해 두면 사후에 해당 재산을 무리 없이 수익자에게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제가 지금 그동안 공부 제대로 해왔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아내가 있고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 있어요. 근데 그거 했을 때 이 재산의 절반이 아내에게, 남은 절반을 갖고 반반을 아들,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상속 관계를 조금 제가 다시 살펴드리면 네. 뭐 처와 자녀 2명이 있다고 네. 하면 그 상속 비율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1.5 대 1대 1입니다. 아, 1.5 대 네. 1대 1.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아주 뭐랄까요?
불효막심했거나 뭐 해서 저기는 안 주고 싶어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뭐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라는 유류분, 것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에게 보장된 법적 상속 지분을 까지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후에 해당 자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최소한 보장분만큼은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건부 신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사전 증여를 한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해서 이제 상속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나한테 좀 효도를 다하지 않은 자식한테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좀 효도를 잘하는 자식한테는 좀 더 많은 재산을 좀 상속하겠다 이런 조건부 신탁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 유언 대용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예.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어떠한 조건을 삽입하든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효도를 목적으로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그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의 그 신탁 계약서가 교부가 될 텐데요. 이 조건에 내가 만약에 효도를 다 받지 못했다. 내가 수익자로 지정한 자녀로부터 뭐 그 효도 의무를 다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탁 재산을 나에게 다시 환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간단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해놨는데 효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내가 둘째 아들로 수익자를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가 중간중간 계속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자신이 수정이 효도를 어떻게 가능합니다. 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굳이 금융회사를 중간에 끼워서 네.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조건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글쎄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 조건부 증여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A 씨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고령의 A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효도각서를 받으시고 그 조건으로 평생 사시던 주택을 증여하시게 되셨습니다. 아, 이미 증여를 마쳤어요. 네, 증여하시면서 효도각서를 받으신 거죠. 효도를 다하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부모님과 식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령의 부모님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 간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전담 간병사가 등장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들이 집에 와서 간병을 도맡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거동이 점차 불편해지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들어가시라고 하시면서 폭언과 뭐 욕설을 하시는 사건이 예.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요? 내가 효도를 목적으로 이 재산을 증여한 것인데 이 증여한 것을 무효로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실제로 이 증여 계약 무효 소송에 돌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1심과 2심, 3심을 거쳐서 결국에 대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결국 이 증여 계약은 무효로 돼서 어머니의 명의로 다시 재산이 환원될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그렇죠. 소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A씨가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효도 조건을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다라면 수익자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분쟁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증여 계약보다는 유언 대용 신탁을 선호하시는 경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나라 좋은 일만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쨌건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다시 반환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럼 세금만 낸 거잖아요. 네. 증여세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유언 대용 신탁이 그래서 유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그거 또 비용적인 측면 말씀하셨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람 마음이 무너져요. 네. 병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또 이거 관련해서 과세 시점도 물어봐야 되는데 또 시간이 벌써 생방송이라서 다음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네.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